네, 정치천재 정봉주 전 의원, 자유여전사 이현주 전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부친의 땅 투기 의혹에 휩싸인 국민의 윤희숙 의원의 사퇴를 놓고 여야가 대치 중입니다. 여야 모두 좀 책임을 회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 윤희숙 의원은 속으로 좀 웃고 있을 것 같아요. 해보셔서 알겠지만 역대 국회의원 사퇴는 정말 이게 뜨거운 감자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이미 선택을 해준 분들이기 때문에 원래는 지역 주민들한테 먼저 가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뭐 아무 얘기도 없이 누가 던지면 국회는 표결을 통해서 동료 의원직을 사퇴를 수용했다라고 하는 이 흑역사를 남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장도 그걸 남기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요게 딱 맹점인 걸 알고 뚫고 들어갔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제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퇴를 시킬 수 있는데 사퇴를 처리하면 좀 역공을 당할 우려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문제는 뭐냐면 사퇴하고 나게 되면 공직자도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조사를 받아야 되는지 수사를 받아야 되는지 애매해지는 상황이거든요. 정치권에선 맞다 아니다 논쟁을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엔 저거는 뭔가 꼼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억울하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도 본인이 사퇴를 원하기 때문에 사퇴에 좀 무게를 두고 있어요. 윤희숙 의원은 억울하다 그러는데요. 대한민국 국민 5천만 코로나 때문에 다 억울합니다. 억울한 거로 따지면 누가 더 억울합니까? 그 어떻게 보면 애초에 네. 사실은 이런 이제 부동산 문제를 국회가 권익위에 이렇게 일임을 한 것부터가 제가 볼 때는 좀 부적절했다. 이제 이거는 사실은 국회가 스스로 해결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너가 더 지저분하다. 내가 더 깨끗하다.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권익위에다가 공을 넘기자. 이렇게 막 서로 비난하다가 권익위에다가 넘겨버린 거죠. 그래서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 어쨌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자세 자체는 그냥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쇼다 뭐다라고 하면서 폄하할 것은 저는 그건 아니다. 그걸 폄하하는 건 좀 너무 많이 나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태 종국적인 시점이 수사 끝났을 때 하겠다라고 했으면 저는 크게 사람들이 이게 막 혼란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수사가 나오기 전에 사퇴를 하겠다라고 던져버리니까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쇼냐, 뭐 어쩌냐 하면서 이게 막 시끄러워지는 게 아니냐. 나온다. 예. 주제 자체를 완전히 프레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일반은 이 문화를 이해도 못하고 이걸 설명을 해도 계속 이게 꼬이잖아요. 아니, 사퇴하면 그만인데 왜 사퇴를 못하게 하면서 그렇게 싸워? 이제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야 국회의원 사퇴가 안 된다는데 그게 뭐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 상황을 꼬이게 만드는데 윤희숙 의원 성공했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표결로 가겠다라고 하는 게 저것도 공포 마케팅이거든요. 야 우리 표결을 하려는데 너네 안 들어왔고 표결 안 되면 너랑 사퇴를 막은 거 아니야? 명분을 찾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만약에 수사를 받고요. 예를 들어서 최악의 경우에 만약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한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직권 남용이나 이런 현행법 위반의 형사 범죄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판결까지 나오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뭐 같은데요. 그런 건 있죠. 그런 건 있는데 그때는 아마 이제 사퇴하겠다고 그러면 그건 아마 표결될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뭐 권익위에 이 문제를 의뢰한 것 자체도 이제 잘못됐다고 비판을 두 분 다 하시는데 정치인들이 이제 땅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땅 투기. 아니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농지만 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농지 소유하고 있는 이제 지자체 단체장, 기초단체장이 한 반 정도 된다고 들었고요. 전체로 보면 그 정치인들이 한 25% 좀 넘는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사실은 중앙의 국회의원들은 늘 노출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 광역의원들, 기초의원들 이분들 만약 부패를 파고 들어가게 되면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농지가 왜 문제냐? 농지가요 공시지가로 평가가 돼요. 그런데 이게 시세나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지가는 이 시세 반영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세보다 뭐 한 4분의 1 막 이렇게 평가가 되거든요. 그리고 상속의 그 단위로 많이 하고요. 그거 하면서 돈도 벌고 명예도 가지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차제 공직자윤리법 국회에서 이런 걸로 싸우시지 마시고 네. 차제 공직자윤리법을 대폭 손질을 해서 이런 어떤 그 공직과 관련해서 취득한 개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한 사익을 취하는 네. 그런 행위를 어떻게 처벌하고 그 이득을 어떻게 몰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제대로 개정을 하고 예. 그 뭔가 국민들 앞에 좀 선언을 하시고 그리고 이 문제 되신 분들은 뭐 탈당을 하시든 뭐 처리를 다 하시고 다음에 공천할 때 뭔가 배제한다. 어떻게 예. 하겠다 하든지 뭐. 정치인과 공직자 이제 단속 범위를 좀 넓히고 처벌 강도 좀 높여야 된다. 뭐 이런 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희수 의원은 저는 이번에 국회의원 사퇴를 했는데 그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 게 지금 1년 됐거든요. 본인은 이번에도 그럼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이 지금 국회의원 돼갖고 자기가 조금 이름 난 게 KDI 그 연구원 출신으로 부동산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정부 부동산 정책을 계속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 그 부동산에 관련된 좀 불법적 혹은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는 그 법을 위반한 듯한 얘기가 나왔어요. 정치를 1년 동안의 과정을 보면서 자기가 제일 민주당을 많이 공격했다 그러는데 정치는 사실은 그거잖아. 그 억울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거나 혹은 그 국민들이 그 먹고 사는 문제에 고민이 없게끔 하거나 이런 원론적 그 담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론적 담론 중에 또 중요한 게 하나가 갈등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이분 갈등을 그 부추기는데 선수도만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저는 그 전략팀이 붙었다고 보는데 본인 반성은 전혀 없어요. 그럼 그 국민권익위가 그냥 심심하니까 그 윤희숙 의원 찍었겠습니까? 전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는 것 같아. 그 윤희숙 의원의 어떤 사태 이 논란과 공방이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치권 대선 주자들을 향한 부동산 검증으로 지금 또 확대되고 있습니다. 총장 같은 경우는 결혼할 때 뭐 1,700만 원인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예. 뭐 부인 그때 그럼 부인 재산이 그때는 얼마였었는지 밝히진 않아요. 재산이 무척 많이 는 것 같아요. 근데 재산이 무척 많은 와중에서 장모님은 또 감옥을 갔어요. 사기죄로. 그럼 이게 뭐가 있지 않을까? 그 이제 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뭐 말씀을 좀 하시는데 윤석열 후보 개인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은 안 계시고 이제 뭐 장모 얘기를 좀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분도 여긴 찬성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괜히 또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찬성한다 그랬어요? 네. 공개 안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국민권익위 조사를 크게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 그건 저도 기관에 신뢰하지 대한 않습니다. 조사 기관에 대한 그런데 문제도 다른 논쟁이 될 데다가 수도 있을 것 어디다가 같아요. 그걸 예. 수사기관에다 할 수는 없는 거 양당이 아니에요? 합의하면 되죠. 특수본 같은 데다가 의뢰하면 돼요. 특수본 같은 데.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면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선 후보의 그거를 수사기관에다 의뢰한다. 이것도 또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실은 저는 그렇게 그렇잖아요. 보지 않아요. 그죠? 저는 네. 이게 범죄적 행위라고 보지 않고 만약에 특수본에서는 그 수용을 하지 않겠지만 이게 이제 그러면 수용을 하지 않을 권력 분립의 거예요.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국민권익위원회 이번에 하는 거 보니까 기계적 중립 지키려고 아주 애써요. 그래서 난 국민권익위원회 신뢰할 수 없고 잠재적으로 위반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예. 특수본이나 이런 데 의뢰하면 국민들은요. 그거 한번 여론조사하면 제공이 70% 이상 나올 겁니다. 찬성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국회라는 게 헌법기관이고 국민들의 대표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자신들의 권위와 권한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정치의 사법화라는 비판이 그렇죠. 받는 거죠. 정치의 예. 사법화를 초래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왔더니 그거를 못 믿는다 이러면서 다시 정쟁의 도구로 다시 삼는 그것을 거고. 정쟁의 도구로 삼고는 다시 또 그거를 수사를 받자 이러면서 예.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한심한 상황이 된 맞아요. 거죠. 한심한 상황이에요. 그 방법론에 대해서 뭐 양당 대표가 합의를 하든지 그 양당이 합의하게 되면 당 소속의 대선 주자들은 합의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방법에 대해서 그걸 갖고 또 정쟁의 도구로 쓰는 짓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여야 대선 주자들 부동산 공약도 이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제 임기 내 250만 호 이상 공급하겠다 기존의 정책을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윤석열 전 총장도 첫 공약이 이제 부동산 공약이었는데 역시 뭐 5년간 전국에 똑같이 250만 호 공급하겠다라는 공약 내세웠고요. 또 보유세, 양도소득세도 인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야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전방적으로 어떤 평가 좀 하고 계신가요? 저는 둘 다 이제 공급 정책 갖고 나온 거는 제대로 좋다고 보는데요. 예. 이재명 지사가 먼저 던졌잖아요. 그럼 저걸 계산해보고 아마 따라리즘입니다. 저런 게. 근데 괜찮아요. 좋은 정책 쫓아오는 거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조금 실수한 것 같은데 양도세하고 보유세 낮추겠다 그랬잖아요. 세금은 함부로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금에 대해서는 시장의 반응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세금 건드리는 건 좀 위험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공급 정책을 두 분 다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공약이니까 그렇게 하긴 했을 텐데 250만 얘기하신 건 너무 많다. 과장된 얘기인 것 같아요. 비현실적이고요. 사실은 1년에 50만 원씩이도 좀 많죠, 많죠. 네. 일단 재원 자체가 비현실적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 부지가 어디서 나냐. 이거 뭐 솔직히 전부 이렇게 그러면 지금 있는 그린벨트 다 강제 수용할 거냐. 이렇게 묻고 싶은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시골에 있는 농지를 다 강제 수용할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필요한 건 수도권에 있는 주택입니다. 그러면 그 수도권 인근의 그린벨트라는 게요. 공시지가는 묶여 있기 때문에 쌉니다. 그렇지만 실제 시세는 바로 옆에가 이미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시세는 상당히 비싼 곳이에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 수용되는 원주민들 피눈물 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부가 주택 공급한답시고. 제가 사실은 경기도 일대하고 이런데 이제 공전협이라고 이 원주민들을 대변해가지고 20대 국회에서 그 역할들을 했습니다. 지금도 고문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시세의 한 10분의 1 정도의 강제 수용당해요. 그리고는 이거를 한 10배로 분양해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그 분양한 가격에 사라 그래요. 못 사죠.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 250만 원 공급하는 거 그 문제 있어요. 많기는 해요. 그리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기존에 있던 거 용적률을 올려서 할 거냐. 용적률을 올리지 않으면 그린벨트 해제해야 되거든요. 이 그린벨트 해제하고 그다음에 많이 공급하는 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절대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뭡니까? 재개발로 인한 공해 문제 이런 등등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부동산 정책의 문제가 공급 부족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딱 걸리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낸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을 하는 것은 오케이. 하지만 현실적이 있고 이것이 15년 뒤, 20년 뒤에 우리 후손들 10대, 20대가 30, 40대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해야 되는데 대통령들 정책으로는 너무 좀 과하게 나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은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이재명 후보의 이제 기본주택은 뭐 100만 기본주택이다라고 하는데 공공임대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공공분양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쭉 얘기한 것 중에서 이제 원가주택이라고 그래서 청년 원가주택 그래서 그러니까 그 원가 상한제를 공공분양에 적용을 해서 30만 호를 청년이라고 청년 신혼부부라고 한정한 것은 저는 조금 이게 너무 협소한 거 아니냐.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한정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어떤 혹은 옆에 서민들에게도 같은 조건에 그러니까 무주택 서민이라든가 뭐 다자녀 가구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그냥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고 다 그냥 어떤 자격이 있으면 다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뭐 다 100% 정교하게 다듬어진 공약은 아닌 것 같은데. 저게요. 이제 그 캠프에서 착각하는 게 정책으로 표가 온다고 생각해요. 정책으로 표 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건 안 표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정책을 보고 실현 가능성이나 이런 거 우리 국민들이 잘 봐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어떻게 되어 있고 250만 호를 과연 공급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용적률 따지고 뭐 그다음에 건폐율 따지고 그러면 나무 심는 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등등을 국민들은 상당히 세밀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론으로 자꾸만 승부하려고 하지 말고 당론으로 승부하라. 이건 뭐냐면 정책이 나에게 유리한 정책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국민들은 본다는 거예요. 그 정책의 효능감을 이제 말씀해 그렇죠. 주시는 것 같아요. 자, 경선이 시작된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31일부터 이제 충청권 권리당원과 대의원 온라인 투표 또 ARS 투표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경선의 첫 이제 관문인데요. 정치공학적으로 이 충청도 어떤 의미가 좀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론조사가 여론을 끌고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결과가 결과를 끌고 갑니다. 충청에서 이기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 노영민 비서실장이 그 충남 출신 아니에요. 충북인가? 충북. 예. 충북이죠. 뭐 충북에서 뭐 나오려고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만 그분이 충남 그 충청도 의원들 회의하고 나가면서 형 어떻게 결정됐어? 그러면은 나도 내 마음을 몰라. 자기가 얘기하면서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모르는데 다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충청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직 이제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그 포션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도 해요, 현재. 지역 비하 발언 절대 아닙니다. 네, 굉장히 신중하시죠, 사람들이. 그렇죠. 네. 네. 절대 이렇게 내심의 마음을 잘 표현을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돌이 네. 굴러올 때도 돌이 굴러온다 그러다 옆으로 삐지면 아빠한테 야단 맞을 것 같으니까 다 온 다음에 그 앞에서 돌 굴러와요. 싹 피했더니 두 개인데. 근데 이제 어떤 의미가 또 있을 수 있냐면 이제 제가 이제 전략적 선택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충청 지역의 선택이 호남 지역까지 영향 끼칠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호남 출신들 호남 지역은 국힘당 영남 지역과는 다른 자부심이 있어요. 그거는 충청 호남. 호남 지역. 그거는 그 기아 타이거스와 하나하고 야구할 때 보면 압니다. 그분들은 야구를 하러 나온 게 아니라 전쟁을 하러 나오거든요. 그렇듯이 호남 그 출신들,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야는 무척 독특합니다. 예를 들어갖고 차이가 안 나면 우리가 좀 잘해갖고 이게 아니라 중심이 우리인데 저기서 우리 의도가 왜곡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더 모이는 경향성들이 보이죠. 우리가 봤는데 오히려 자기들만의 고유한 그 예. 고집이 있는 지역이에요. 예. 우리가 맹주다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추격하는 이낙연 후보 쪽에서는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면 충청에서 혹시 이기게 되면 그러면 호남에서도 뭐 밀어주지 상당히 않을까라는 또 기대를 힘이 하실- 붙겠죠. 자, 충청권에 민주당 지지자들도 있고요. 충청권에는 민주당 지지면서도 중도층 성향들이 꽤 있어요. 네, 예. 그렇죠. 근데 중도층에서 네. 지지를 보면 이재명이 제일 높습니다. 이낙연 후보보다도 묘하게 이낙연 후보가 중도층에서 지지가 높을 것 같은데 전체 총량을 보게 되면 중도층 최근 조사는 아니고 이제 좀 전에 조사인데 윤석열 지지하고 이재명 지지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중도층에서도. 예. 그런 걸 보면 충청권에서 별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그 선언적 판단이 과연 나 충청권에서 통할까?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의원님 생각은 이미 얘기가 이 됐다는 거죠. 양강 구도로 이제 좀 굳어져 가고 예.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럴수록 충청권 분들은 그러면 되는 쪽으로 밀어줘야죠. 이러지 않겠냐 이러는 거죠. 근데 가다가 이렇게 그 단일화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정세균 후보하고. 그렇죠. 예, 예. 네. 그렇게 되면 충청권에서는 조금 이렇게 힘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호남에 대립되고 있는 두 개의 정서가 있습니다. 민주당이지만 영남 후보가 되지 우리가 대선을 이긴다라고 하는 좀 냉정한 판단과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호남 출신의 대통령이 되는 것을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는 미련이 있는 것 같아요. 이낙연이라고 하는 좀 중도층에도 소구력이 있는 후보가 나와서 호남 후보가 97년 이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25년 만에 우리 꿈을 또 실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정서가 있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가 많이 안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둘은 팽팽합니다. 호남의 정서가 야 우리도 이번 기회에 대비시켜놨을 때 윤석열도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이번 호남 출신의 대통령 또 한번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예. 하면서 그 지역의 정서는 그쪽으로 급격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있죠. 이번 주 시사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돌아왔자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